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시기다. 이미 지금도 돌입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살까요?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지금? 왜 시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03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색 대림 에코폴의 42평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대림 아파트는 대체주택이라 2026년 7월 30일 이전에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은평구 수색 아파트들의 가치가 어떤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7월 30일 이전까지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 때까지 기다렸다 그럼 매도를 계획해야 되냐?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시기에 매도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색 에코폴의 아파트 42평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7월 30일 이전까지 양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수색 에코폴의 아파트를 2주택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처분을 해서 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또는 뭐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 대출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지금 수색 아파트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6년인데 요 시기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형 그리고 요 대형 아파트 있죠. 요 대형 아파트들의 낙폭 과대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하게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42평이기 때문에 중대형입니다. 따라서 요 아파트 평형대에 낙폭 과대되는 시기가 명확하게 있는데 요 시기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024년부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도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불황, 경기가 불황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 시기를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가 지속적으로 불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고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고 현상이라고 하죠.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우리는 지금 3고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소비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2024년을 지나 2025년 이후에는 반대로 지금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침체하는 이 과정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요 시기를 디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기가 도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는 완전히 침체됩니다. 그리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도 마찬가지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와 급감은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분명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저는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상품에 대한 값어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품의 가치, 가전제품이 3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죠. 그럼 이 300만 원이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면 350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미리 삽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수요 인플레도 함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짜리의 이 가전제품이 250만 원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살까요?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지금? 근데 250만 원 떨어졌습니다. 살까요? 안 삽니다. 200만 원에 가깝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순이익이 감소되고 고용은 감축되고 그리고 엄청난 소비 침체의 수요 급감으로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반대로 지금과 반대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과 거래할 수 있는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값어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소비가 침체되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형,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도 물가가 하락하니까 연봉 협상이 안 됩니다. 연봉이 계속 그대로야. 오히려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사 안 당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안 돌아가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대형 평형대에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긴축해야죠. 허리띠 졸라 매야죠. 이제 앞으로는 가계 긴축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형 평형대 사셨던 분들은 한 평수 밑으로 또 이동할 수밖에 없고 또 30평대 사셨던 분들은 20평대로 또 갈아탈 수 있고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된다. 하향 평준화. 따라서 이 대형 평형대는 제가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시기일 때 우리는 대형 평형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구독자님은 중대형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도해야죠. 매도해야죠. 이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도해야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 매도해야지 왜 시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파트를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실거주 아파트의 큰 특징은 거래가 많지 않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폭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량 증가폭, 이건 운동 에너지량을 뜻하는 건데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 그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최소 거래량이 나왔던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2006년, 2007년, 그리고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최대로 늘어났던 시기가 2008년, 2013년 시기였는데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증가폭이 약 750에서 85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요? 약 3,000건대입니다. 3,000건대. 아직도.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거래는 제가 몇 건대라고 그랬습니까? 4,000건대. 자, 지금 2022년에 최소 거래량이 550건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증가폭 750% 대입을 해보면 약 4,100건 정도가 나오고요. 한 850% 정도 대입을 해본다면
약 4,700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0건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6,000건대가 나와야 돼요. 6,000건대. 이 얘기는 뭡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가 많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000건대가 맥심이다. 자, 이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쉽게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는 뭐예요? 원래 애시당초 우리 아파트의 특징은 거래가 없는 아파트예요.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 아파트인데 지금 평균 거래량보다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매도가 더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쉽지 않겠죠. 따라서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올해 매도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고, 지금 금액대 선을 보게 되면 한 8억대 중반에서 9억 요 사이로 저는 매도 타이밍을 보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다만 우리 아파트는 원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고점 대비 85%가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9억 이상 넘어간다면 우리 아파트는 거래가 아예 끊길 겁니다. 한두 건 거래로 누군가는 전고점까지 가격을 찍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또 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을 깔고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당연히 시점에 맞춰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수색증산이 있습니다. 수색증산. 우리 수색증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색증산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아파트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가젤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수색증산 아파트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역으로 본다면 수색증산이 가장 좋지 않죠. 은평구고 마포구고 서대문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포구가 좋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은평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가격대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상암동 일대는 구축 아파트로 이미 다 노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가젤 뉴타운 일대는 수색증산에 위치하고 있는 DMC와 비교를 해봤을 때 위치적으로 좀 입지가 빠지는 지역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DMC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DMC역은 5개 노선, 거의 퀸트플이라고 하죠. 거의 교통의 허브입니다. 또 문화, 창작, 거점 지역으로 이제 구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뭐 지저분한 수색 변전소 뭐 이런 지역 일대 다 지상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삼표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사옥을 또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깨끗해지고 신축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 일대의 소득 수준이 또 받쳐주는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량기지 이전도 있고, 또 상암동의 지하 작업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거주의 환경도를 보게 된다면 상암동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수색증산 일대가 사실 구축이기 때문에 요 상암동에서 수색증산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반드시 있고요. 또 가젤 뉴타운에서도 넘어오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 형태로 봤을 때도 저는 수색증산이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